오늘의 주인공은 72세 김정순 씨입니다. 3년 전 남편을 폐암으로 잃고 지금은 큰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살고 있었어야 맞겠네요. 지금은 요양원에 있어요. 김정순 씨는 평생 착하게만 살아왔습니다. 1973년에 20살의 나이로 시집와서 꼬박 50년을 시부모님을 모시며 살았어요.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을 때도 7년간 밤낮으로 간병했고,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졌을 때도 3년간 병수발을 했습니다. 그 힘든 시절에도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안 하고 묵묵히 해냈어요. 새 아들도 정말 잘 키웠습니다. 남편 월급이 적어서 밤늦게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새벽에는 우유 배달도 하면서 아이들 학비를 댔어요. 큰아들 성민이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지금은 대기업 부장이고, 둘째 성우는 의사, 셋째 성진이는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동네에서는 김 씨네 아들들은 정말 잘 됐다고 부러워했어요. 특히 큰아들 성민이는 정순 씨의 자랑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착했어요. 군대 갔을 때도 매주 편지를 보냈고, 결혼하고 나서도 명절 때마다 빠짐없이 찾아왔죠. 며느리 혜진 씨도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3년 전 남편이 갑자기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에서는 말기라고 했습니다.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3개월도 못 버텼어요. 정순 씨에게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잃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정순 씨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갑자기 혼자가 된 거예요. 50년 넘게 살던 집에서 혼자 지내려니 너무 외롭고 무서웠어요. 밤이면 남편 생각에 잠도 못 이뤘고 밥맛도 없어서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때 큰아들 성민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와 함께 사세요. 혼자 계시면 걱정돼요. 엄마가 이렇게 빨리 늙으시는 걸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정순 씨는 고마웠습니다.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다는 며느리가 흔하지 않거든요. 혜진 씨도 적극적으로 찬성했어요.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저희가 다 모실게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걸 보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준호도 할머니랑 같이 살면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정순 씨는 큰아들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30평 아파트였어요. 정순 씨 방도 따로 마련해줬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다 준비해줬어요. 처음 한두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손자 준호와 함께 있으니 외롭지도 않았고 며느리도 정말 잘해줬어요.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어머니, 준호 학교 데려다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오늘 회의가 있어서요.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죠? 혜진 씨는 정말 세심하게 챙겨줬어요. 정순 씨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기 시작한 지 6개월쯤 지나면서 작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순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는 게 50년 넘은 습관이었어요. 시집 올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혜진 씨는 밤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편이었어요. 직장에서 야근도 많이 하고 집에 와서도 할 일이 많아서 보통 밤 12시나 1시에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어머니, 너무 일찍 일어나시면 저희가 잠에서 깨요. 부엌에서 소리가 나니까요. 아, 미안하다. 조심할게. 정순 씨는 최대한 조용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발걸음도 조심하고 그릇 소리도 안 나게 하고 물소리까지 신경 썼어요. 하지만
50년 넘게 살아온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울까요? 가끔씩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거나 냉장고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기도 했어요. 어머니, 조금만 더 조심해 주세요. 아이가 깨면 다시 재우기가 힘들어요. 혜진 씨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는 게 느껴졌어요. 정순 씨는 내가 눈치가 없었나? 하고 자책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손자 준호를 보는 방식에서 나타났어요. 7살인 준호는 활발한 남자아이였어요. 집에서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장난감을 여기저기 던지고 그랬죠. 정순 씨는 아이가 그런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애들이 원래 그런 거지. 얌전하면 병든 거야. 정순 씨는 준호가 뛰어다녀도 웃으며 받아주었고 장난감을 어지럽혀도 우리 준호 신나게 놀았네 하며 같이 정리해줬어요. 그런데 혜진 씨는 달랐어요. 준호야, 집에서는 뛰면 안 된다고 했지? 아래층에 피해줄 수 있어. 준호야, 장난감 가지고 놀았으면 정리하고 다른 거 가져와야지. 준호야,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 정순 씨가 보기에는 혜진 씨가 너무 엄격했어요. 아이가 7살인데 어떻게 어른처럼 조용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끔 말을 거들었어요. 혜진아, 애가 아직 어린데 너무 야단치지 마. 아이들은 뛰어노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어머니, 준호 너무 버릇 없어져요. 혼낼 때는 혼내야 해요.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서로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정순 씨는 며느리가 손자에게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했고, 혜진 씨는 시어머니가 자꾸 아이 교육에 간섭한다고 느꼈어요. 세 번째 문제는 집안일에서 발생했어요. 정순 씨는 혼자 있으면 심심해서 집안일을 도우려고 했어요.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개고, 청소도 하고 그랬죠. 평생 집안일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었어요. 혜진아, 내가 설거지 할게. 너는 쉬어. 어머니, 제가 할게요. 편히 쉬세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순 씨가 설거지를 하고 나면 혜진 씨가 다시 하는 게 보였어요. 그릇을 다시 닦거나 싱크대를 다시 정리하거나 했죠. 빨래를 개어놔도 다시 개는 경우가 많았어요. 내가 잘못했나? 정순 씨는 자꾸 위축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은 더 심해졌어요. 정순 씨는 매달 연금 100만 원과 적금 해지한 돈으로 생활비를 보태려고 했어요. 이거라도 보태서 써라. 매달 50만 원씩 혜진 씨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런데 혜진 씨는 받기는 받으면서도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저희가 할게요. 말과 표정이 다르다는 걸 정순 씨도 느꼈어요. 사실 성민 씨 월급 550만 원으로 서울에서 4인 가족이 살기엔 빠듯했거든요. 그러면서 혜진 씨는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순 씨는 우연히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언니, 나 진짜 못 살겠어. 시어머니가 집에 계시니까 숨 막혀 죽겠어. 집안일도 자꾸 간섭하시고 준호 교육하는 것도 자꾸 끼어드시고 우리 남편은 어머니 편만 들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그냥 요양원 보내면 안 되나? 요즘 많이 보내잖아. 정순 씨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은 도우려고 했던 건데 간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요양원 얘기까지. 정말 충격이었어요. 또 다른 날에는 혜진 씨가 남편과 싸우는 소리도 들었어요.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어. 혜진아, 어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잘못한 게 없어? 맨날 간섭하시고 내 방식에 끼어들고 어머니는 도우려고 하시는 거야. 도움이 아니라 간섭이라고. 내가 지금 남의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 기분이야. 정순 씨는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이 며느리에게 그런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다니.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정순 씨가 겨울 감기에 걸린 거예요. 나이가 있다 보니 감기가 쉽게 낫지 않았어요. 기침도 심했고 열도 계속 났어요. 3일 동안 거의 못 일어나고 누워만 있었어요. 혜진 씨가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병원 좀 가세요. 이렇게 계속 앓으시면 준우한테도 옮을 수 있어요. 그래, 내일 병원 가볼게. 오늘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열이 너무 심하세요. 정순 씨는 몸이 아픈데도 억지로 일어나서 병원에 갔어요. 혜진 씨가 같이 가주지도 않았어요. 회사 일이 있다면서요. 병원에서는 폐렴 초기 증상이라며 입원을 권했어요. 정순 씨는 성민 씨에게 전화했어요. 성민아, 의사가 입원하래. 며칠 병원에 있어야겠다. 알겠어요, 어머니. 푹 쉬고 오세요. 그런데 입원하고 3일째, 성민 씨가 병원에 와서 한 말이 충격이었어요. 어머니, 혜진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어머니 퇴원하시면 일단 둘째 집에 가서 계시면 어떨까요? 정순 씨는 처음엔 못 알아들었어요. 뭐라고? 둘째 집? 네, 혜진이가 좀 힘들다고 해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하신 건 아니고, 그냥 서로 조금 떨어져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정순 씨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자신이 짐이 되어서 쫓겨나는 기분이었어요. 둘째 성우에게 전화해 봤어요. 성우야, 엄마가 너희 집에 가서 좀 있어도 될까? 엄마, 무슨 일이세요? 형수가 힘들다고 해서.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희 집은 좀.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여유가 없어요. 형님이 큰아들이잖아요. 셋째 성진이에게도 전화했지만 비슷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지금 당장은. 형님이 좀 더 도와주세요. 정순 씨는 절망했어요. 세 아들을 다 키웠는데 막상 필요할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였어요. 결국 정순 씨는 큰아들 집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다른 갈 곳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혜진 씨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조금 더 조심해서 생활해 주세요. 말투부터 차가웠어요. 예전처럼 어머니 하며 다정하게 부르는 것도 없어졌고요. 밥도 따로 차려주고 빨래도 따로 하기 시작했어요. 정순 씨는 완전히 위축되었어요. 집안일도 못하겠고 손자와 놀아주는 것도 눈치가 보였어요. 하루 종일 방에만 있게 되었죠. 어느 날 밤 정순 씨는 또 혜진 씨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언니,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돌아온 후로 더 심해졌어. 맨날 방에만 계시면서 우울해하시고 그냥 요양원 보내는 게 답이야. 요즘 좋은 요양원 많잖아. 근데 시어머니가 치매도 아니고 몸도 건강하신데 요양원 보내면 이상하지 않을까? 그럴 때는 치매 기운이 있다고 하면 되잖아. 우리 시어머니도 그렇게 해서 보냈어. 정순 씨는 소름이 돋았어요. 치매도 없는데 치매라고 거짓말해서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거였어요. 며칠 후 혜진 씨가 정순 씨께 직접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요양원 알아봤어요. 뭐라고?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저희가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하신 게 아니라 서로 편한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나는 여기서 살고 싶어. 어머니, 요양원이 더 좋아요. 친구들도 있고 프로그램도 많고. 나는 싫어. 왜 요양원에 가야 해? 그때 성민 씨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혜진이 말이 맞아요. 여기 있으시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정순 씨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든다는 게 절망스러웠어요. 성민아, 너도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어?
그게 아니라 어머니도 요양원에서 더 편하실 거예요. 편하긴 뭐가 편해. 죽으라는 소리야? 하지만 결국 정순 씨는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다른 선택이 없었거든요. 요양원에 들어가는 날 성민 씨 가족이 모두 따라왔어요. 정순 씨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갔어요. 50년 넘게 모은 살림살이는 모두 두고 가야 했어요. 할머니, 내가 자주 올게. 손자 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순 씨도 눈물이 났어요. 그래, 내 새끼. 할머니가 기다릴게. 어머니, 불편한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혜진 씨도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은 후련해 보였어요. 요양원에는 정순 씨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많았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집이 좁다고. 아, 그런 경우 많아요.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모시기 싫어해서 요양원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요? 네, 저도 그런 케이스예요. 며느리가 저보고 치매 기운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 멀쩡한데요. 정순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만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요양원에서 6개월쯤 지났을 때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정순 씨에게 말해 주었어요. 어르신, 며느리분이 전화로 그러더라고요. 어르신이 치매 기운이 있다고. 치매? 내가? 네, 그래서 요양원에 보냈다고 하던데. 근데 어르신은 멀쩡하신데요? 정순 씨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혜진 씨가 치매를 핑계로 자신을 요양원에 보낸 거였어요. 정순 씨는 큰아들에게 따져 물었어요. 성민아, 내 마누라가 나보고 치매라고 했다며? 어머니, 그게 내가 치매냐? 내가 뭘 잘못 기억하고 뭘 깜빡했는데? 아들은 대답을 못했어요. 사실 정순 씨는 치매가 전혀 없었거든요. 단지 혜진 씨가 부담스러워서 핑계로 된 거였죠. 정순 씨는 결심했어요. 그래, 내가 며느리한테 짐이었구나. 그럼 이제 연락하지 마라.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됐다. 나는 여기서 내 생각대로 살겠다. 김정순 씨는 이제 요양원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비슷한 처지의 분들과 친구가 되었고 요양원에서 하는 여러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아들들은 가끔 안부 전화를 하지만 정순 씨는 담담해요. 괜찮다, 여기가 좋다. 어느 날 정순 씨와 같은 요양원에 있던 박 씨가 말해 주었어요. 정순 씨 아세요? 여기 계신 분들 절반 이상이 며느리 때문에 온 거래요. 정말요? 네, 저기 이 씨도 그렇고 최 씨도 그래요. 다들 치매 없는데 치매라고 해서 보낸 거예요. 정순 씨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요양원 직원들도 이런 상황을 잘 안다는 거였어요. 요즘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정말 몸이 불편하시거나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 오셨는데 요즘은 건강하신 분들이 많이 와요. 왜 그럴까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걸 힘들어해서요. 그래서 핑계를 대고 요양원에 보내는 거죠. 정순 씨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서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현실이 슬펐어요. 그런데 요양원 생활을 하면서 정순 씨는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아들들이 자신에게 하지 않은 말들이 있었던 거예요. 성민 씨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면회를 왔는데 어느 날 우연히 간호사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여기 계시니까 집이 훨씬 편해졌어요. 아내도 스트레스 많이 줄었고요. 그렇겠어요. 처음엔 힘드셨겠지만 사실 처음부터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 성격이 워낙 꼼꼼하시고 집안일에 간섭도 많이 하시고 정순 씨는 충격이었어요.
아들도 자신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양원에서 정순 씨와 가장 친해진 김 씨가 말해준 거였어요. 정순 씨 아세요? 큰아들 며느리가 친구들한테 자랑한다면서요. 뭘 자랑해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냈다고요. 이제 집에서 자유롭게 산다고. 정순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혜진 씨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낸 걸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 후로 정순 씨는 아들들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내 아들들인데 하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키운 아들들이 이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째 성우는 의사라면서 정순 씨가 요양원에 들어간 후 한 번도 안부 전화조차 하지 않았어요. 셋째 성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추석이나 설날에도 연락이 없었어요. 내가 죽어도 모를 거야. 정순 씨는 쓸쓸했어요. 그런데 요양원에서 2년째 되던 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성민 씨가 급히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혜진이가 다른 남자랑 바람났어요. 정순 씨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후에 자유로워졌다고 하더니 정말 자유롭게 살았나 봐요. 성민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집에 계실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머니 없어지고 나서 혜진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순 씨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며느리가 바람을 피운 건 물론 잘못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나를 내쫓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혼할 거야? 아직 모르겠어요. 준호 때문에라도. 그 후로 성민 씨는 정순 씨를 자주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의무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의지하고 싶어서 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말씀 들었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혜진이가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어머니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성격이 그런 거였어요. 성민 씨는 그제야 혜진 씨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거였어요. 어머니, 다시 집으로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순 씨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아니다. 나는 여기가 좋다. 이제 와서 뭐하러 가? 정순 씨는 진심이었어요. 처음엔 억지로 온 요양원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편했어요. 눈치 볼 일도 없고 자기 생각대로 살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그래도 됐다. 너는 내 인생이나 잘 챙겨라. 그 후로 정순 씨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요양원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소풍도 가고 노래교실도 다니고 원예교실에서 꽃도 키웠어요. 어떤 날은 친구들과 함께 근처 찜질방에 가기도 했어요. 며느리 눈치 보며 살 때는 꿈도 못 꾸던 일이었죠. 정순 씨는 점점 밝아졌어요. 처음 요양원에 왔을 때의 우울하고 위축된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손자 준호도 가끔 할머니를 보러 왔어요. 중학생이 된 준호는 부모님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정순 씨와 있을 때만큼은 편안해했어요. 정순 씨는 손자가 안쓰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자신이 집에 있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더 복잡했을 거예요. 어느 날 정순 씨는 둘째 성우에게서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성우야. 웬일이야? 어머니, 형님 이혼한다는 거 들으셨죠? 그래. 어머니, 형수가 형님한테 위자료랑 재산 분할 많이 요구한대요. 그래서 형님이 경제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정순 씨는 둘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혹시 어머니 적금이나 그런 거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역시나였어요.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거였어요.
성우야, 엄마가 요양원 들어온 지가 언제인데 이제 연락하냐? 어머니, 그게 됐다. 나는 내 돈 내가 쓸 거야. 정순 씨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셋째 성진이에게서도 비슷한 전화가 왔어요. 큰형이 힘들다며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너희들 참 재미있다. 엄마 요양원 보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정순 씨는 더 이상 아들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정순 씨가 요양원에 들어온 지 3년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아들들 걱정, 며느리 눈치, 손자 걱정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었어요. 요양원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작은 텃밭도 가꾸고 뜨개질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웠어요. 심지어 유튜브도 보기 시작했어요. 정순 씨는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은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시어머니로만 살았지, 김정순이라는 한 사람으로는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걸요. 어느 날 성민 씨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혼 절차가 끝났어요. 혜진이가 준호 양육권을 포기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저희 집으로 오세요. 준호도 할머니가 필요해요. 하지만 정순 씨의 답은 여전했어요. 아니다. 나는 여기가 좋다. 성민아, 엄마가 이제야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다. 방해하지 마라. 정순 씨는 진심이었어요. 지금도 정순 씨는 요양원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참 웃기지. 처음엔 이곳에 오기 싫어서 그렇게 울었는데 이제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갈 것 같아. 정순 씨가 친구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뭐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싶어. 맞아.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정순 씨는 생각해요. 가족을 위해 살았던 50년도 의미 있었지만 나를 위해 사는 지금이 더 행복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걸요.